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FOMC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또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급등을 하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것도 있어요. 이 미국채 10년물은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 증시를 하락 압박을 가하고, 미국채 10년물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증시는 상승 탄력이 높아지죠.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직 금리를 인상하기 전이에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이고, 아직 증시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죠.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 큰 틀로 국내 주식은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 또한 단기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이 증시가 하락할 수 있어요. 또한 단기 쇼크는 불가피하겠지만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나서는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상승할 또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신용으로 물타기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저평가되어 있고, 국내 증시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저평가되어 있고,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단기 쇼크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나서는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신용으로 인한 물타기를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제해야 된다. 이 정도 일단은 대략적으로 저 정도를 아시고, 일단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 흐름보다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일적으로는요. 단기 오늘 올라가네, 내일 빠지네, 일주일 뒤에 상승하네, 일주일 뒤에 하락하네, 이런 단기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한다고 하죠. 자, 이때 당시가 코로나 쇼크 때예요. 이때 당시가 코로나 쇼크 때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폭락을 맞으니까 미국 쪽에서 2007년도, 2008년도와 똑같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미국 쪽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제로금리를 낮췄고, 이 코로나 사태도 2007년도, 2008년도 때 미국에서 했던 똑같은 정책을 펼친 거예요.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단기 불확실성에 빠지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죠. 돈을 시중에 무한대적으로 풀어내고 금리를 제로금리로 맞추고 해서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났죠. 유동성 자금이 넘쳐났고,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전 세계 증시와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죠.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전세계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죠.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한다고 하죠.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라 보시면 돼요. 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현재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 신용 물량을 쓰시면 안 돼요. 하지만 현재 이때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주린이 분들이 이때 코로나 쇼크 이후에 상당히 증시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파동을 보시게 되면 많이 들어왔지만 또한 신용 물량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실적으로는요. 지금도 신용 물량이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올라오는 파동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신용 물량을 받아도 조정폭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물을 탔거나 신용 물량을 받아냈던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이 났죠. 조정이 와도 다시 반등을 해줬고, 조정을 와서 신용 물량을 잡아도 다시 반등을 해줬고, 조정을 와도 다시 신용 물량을 잡고 급상승했죠. 여기서는 신용 물량을 쓰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바본 거죠, 일적으로는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와도 버티면 수익이 더 커지고, 조정이 와도 버티면 수익이 더 커지고, 조정이 와도 버티면 수익이 더 커지고. 일단은 개인들은 학습 효과에 빠져 있어요. 아, 신용 물량을 쓰게 되면은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구나. 하지만 신용 물량의 단점이 있죠. 저런 식으로 조정 뒤에, 약조정 뒤에 올라가게 되면 신용 물량이 안 터지지만 반대 매매가 안 나간다는 거죠. 반대 매매가 안 나가지만 증시가 일정 가격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은 신용 물량이 터지게 돼요. 뭐 30% 신용 물량, 대형주부터 이제 신용 물량이 40%, 50%. 자, 주가가 일정 레인지 바깥으로 변동폭이 빨라지는 거죠. 일정 레인지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30% 신용 물량이 먼저 터져요. 지금 매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 시장에 매도로 추세가 되겠죠. 매도로 시장이 매도로 나오겠죠. 그러면 증시 하락을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신용 40% 물량을 건들겠죠. 40% 물량을 건들게 되면은 또 여기서 이 40% 물량이 시장에 매도로 나오니까 하락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또 밑으로 밀리게 되면 신용 50% 물량.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레인지 바깥, 지금 신용 물량이 좀 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신용 물량이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현재는 변동 성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개인들 각각의 공매도 물량이, 어떻게 보면 개인 공매도 폭탄이죠. 기관들이 누르는 공매도, 헤지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공매도 물량이 아니라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금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용 물량은 절대 쓰면 안 된다. 또한 이번 쇼크를 맞고 나서, 뭐 단기 쇼크는 어쩔 수 없겠죠. 단기 쇼크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단기 쇼크를 맞고 나서는 국내 증시는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뭐 단기 쇼크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단기 쇼크 이후에는 국내 증시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제부터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뭐 참고해서 100% 맞는 건 아니고 참고해서 들으실 거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고 대응하는 게 좋죠. 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미국 쪽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때의 이때의 하락 진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하락폭이에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 이 하단 박스권 대비 현재 정확히 한 배 올라오고 나서, 그죠? 정확히 이 박스권의 한 배 상승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하락폭 대비 박스권 하락폭 대비 2배의 고점에서 지금 조정이 맞은 거죠, 일적으로는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0.5배밖에 못 올라 질적으로는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락폭 대비 최근에 단기 쇼크를 맞아서 2.5배밖에 못 올라했다는 거죠. 2.5배밖에 못 올라 질적으로는요. 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냐면 미국 증시를 보여드릴 텐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간다고 하죠. 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똑같이 상승을 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뭐 똑같이 하락을 한다고.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은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 S&P 지수, 다우 지수를 많이 보는데,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국내 증시가, 이건 설명드릴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을 밟아서 일적으로는요,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지지라인이죠. 이 천재 이 지지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은 한 2900에서 3000 라인, 뭐 2900에서 3000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 그런 종목이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 쇼크 이후에 코스피 지수와 동반 상승했던 종목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고, 단기 반등에 성공했더라도 이 쇼크를 맞고 저점이 깨질 때, 이때 현금화를 하고 나서 다시 빠지게 되면 이때 잡는 게 좋죠. 자, 국내 증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FOMC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미국채 10년물, 뭐 주식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미국채 10년물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국채죠, 미국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전 세계 증시는 빠져요, 이쪽으로는요. 약간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채 10년물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증시는 또 상승을 하죠. 뉴스에서 말이 많죠. 미국채가 1.7을 돌파했네, 뭐 정고점을 돌파했네, 이런 말이 많았죠. 자, 미국채는 현재, 그러니까 현재 증시의 하락 압박을 가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미국채의 급한 상승이죠. 미국채의 급한 상승이 전 세계 증시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있죠. 자, 보시게 되면 기술적 분석상 보시게 되면 이 미국채는 물론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차트 레인지가 4년짜리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당히 큰 흐름상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채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가 단기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국채가 상승을 했다가 지지라인을 밟아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지지라인을 밟아주는 척 하다가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니까 바로 저항을 확인하고 미국채가 폭락을 했죠. 여기서 V자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저항 라인을 때리지 못했어요. 저항 라인을 때리지 못하고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저항 라인에 돌입을 했죠. 지금 바닥에서 빠른 속도를 끌어올렸고, 워낙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한 번에 돌파해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현재 미국채 차트가, 미국채 흐름이 이 저항 라인을 타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미국 지수뿐만 아니라 국내 코스피 지수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또한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삼각수렴, 저런 식으로 미국채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맞긴 해요. 저런 식으로 지금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죠.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외추세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긴 했는데, 워낙 강한 저항이 맞았어요. 실제로는 4년짜리 저항을 맞았죠. 이 추세의 저항 라인은 길면 길수록 더 강해져요. 이 노란색 선상의 저항보다는 이 횡색의 저항이 더 길죠.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더 강하다는 거죠. 또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긴 했지만 이 4년짜리 횡저항에 걸려있다는 거죠. 횡저항에 걸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삼각수렴 조정 후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강했던 4년짜리 저항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걸고 조정파동을 걸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국채가 조정파동을 거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조정파동을 거쳐서 밑으로 지금 강한 저항라인에서 조정파동을 거치고 하단까지 지지라인을 밟으러 확인하러 내려오게 되면 코스피 지수 또한 이 중요했던 지지라인을 밟아준 상태니까 단기적으로 한 2900에서 3000 라인까지는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리테스트를 하러 올라갈 때 뭐 2900에서 코스피 지수 2900에서 3000 구간에서는 뭐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군,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과 일단은 코로나 쇼크 이후 코스피 지수와 동반 상승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납할 가능성이 높죠. 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었냐. 자, 이때가 2008년도 그 미국의 주택담보실 대출 대비 지금 코스피 지수는 0.5배 현재 0.5배 정도 상승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0.5배 정도 상승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고 했죠.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뭐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뭐 국내 증시도 하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왜 저평가되냐면 미국 지수 보면 알게 돼요. 자, 이때 당시가 2007년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예요. 지금 나스닥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기, 지금 나스닥의 상승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야, 이게 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지? 이 사태 당시가 국내에 이때라는 거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당시.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당시 이 하락폭이 이때예요. 나스닥. 지금 나스닥의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만큼 버블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주가를 땡겨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증시도 또한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죠. 대략적으로 나스닥 지수 2200에서 대략적으로 1000포인트 50% 이상이 단 4개월 만에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죠. 이때 당시가 국내 증시도 이때 당시예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자, 근데 보시게 되면 국내 증시는 지금 어디 붙었느냐? 자, 이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미국도 3대 지수가 있죠. 3대 지수가 있고, S&P나 다우 지수는 대략적으로 이 하락폭 대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락폭 대비 한 3배 정도 이 상승한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0.5배, 한 이 정도 올라 있는 거죠. 참 암울하죠. 주가 증시 위치가. 국내 증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0.5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0.5배 올라 있는 상태죠.
여기 있는 거죠. S&P나 다우지수는 한 3배 정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나스닥 지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10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죠. 자, 국내 증시 보게 되면은 참 암울하죠. 실적으로는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를 추종한다는 국내 증시지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대략적으로 한 0.5배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일단 이 나스닥의 버블이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왜 현금화를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항 라인인 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지지 라인을 밟은 상태이긴 하지만 중요했던 뭐 횡 지지 라인을 밟아주긴 했지만, 자, 올라가게 되면은 한 2900에서 3000 라인이 저항 구간이겠죠. 일단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비 한 2900에서 3000 라인 정도. 왜 여기서 현금화를 하셔야 되냐면,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불안해요. 일적으로는요.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죠. 현재 영업이익보다는 회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을 해요. 기술력 담보 은행권, 금융권 부채 또한 제일 많은 종목군이고, 200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하락폭 대비죠. 한 10배 정도 상승한 거죠. 국내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0.5배 여기 있는 거예요. 미 3대 지수 중에서도 S&P나 다우 지수는 3배 정도 상승됐고, 나스닥은 지금 10배 정도 상승한 거죠. 최근에 나스닥이 빠졌다고 하지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일적으로는요. 이제 미국 쪽에서 그 양적 완화 부작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죠. 결과로는 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자금을 회수 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기업은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 지수고, 나스닥 지수, 미국의 기술주 쇼크가 오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단기 쇼크는 불가피할 거예요. 저는요. 단기 쇼크는 불가피해서 단기적으로 이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 저점을 저런 식으로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나스닥 버블 쇼크를 맞으면서 밑으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해서 여기서 현금화, 뭐 비중을 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 털긴 그렇다 하면 여기서 뭐 반절 정도 현금을 하신 다음에 이 쇼크를 받았을 때 밑에서 사게 되면은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러신 분들 계시겠죠. 야, 저기서 털고 나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떡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본인이 뭐 물량을 줄였다. 시장 예상치랑 틀리게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강한 저항 라인이잖아요. 실적으로는요. 저항 라인이니까 돌파가 되게 되면은 눌렀을 때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돌파가 되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하고 눌렀을 때 다시 잡아서 끌어올리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나스닥 위치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버블 쇼크가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나스닥이 상승에 합리화가 되려면 미국의 3대 지수가 있죠. S&P, 다우지수, 나스닥, 이 3대 지수가 있는데, 이 나스닥의 지수가 물론 저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뭐 합리화가 안 되지는 않지만 이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도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나스닥 지수가 합리화가 되려면 이 S&P나 다우지수도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한 8배나 뭐 한 9배, 아마 7배 이 정도로 같이 붙어 있으면서 증시의 이격이, 미 3대 증시의 이격이 맞춰져야 되지만 현재 나홀로 외딴섬이죠. 나스닥은 외딴섬이고, 현재 이 S&P나 다우지수가 끌어올리면서 증시의 이격을 맞추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FOMC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이격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격을 맞출 가능성이 높냐면, S&P나 다우지수는 나스닥 대비 비해 최근에 잘 안 빠져요. 일적으로는요. 나스닥 지수가 2를 빠지게 되면은 S&P나 다우지수는 1을 빠지고, 나스닥 지수가 1을 상승하게 되면 S&P나 다우지수는 1을 상승하고, 저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용을 잡고 있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만약 여기서 지금 물타기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신용 물타기를 들어갔는데 주가에서부터 갑자기 빨라지게 되면 신용 물량이 터진다는 거죠. 개인들이 주가의 레인지가 일정 바깥으로 밀려나는 순간 신용 물량이 터져요. 개인 신용 물량, 뭐 30% 물량, 40% 물량, 50% 물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잡고 있는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신용으로 잡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섣불리. 자, 일단 기술적 분석상 일단 보시게 되면은 뭐 예측이니까 뭐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일단은 뭐 제가 예상한 조정폭은 일단 이 지지라인 한 번은 깰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요했던 지지라인을 밟고 있지만 이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저항라인에 걸렸기 때문에 저항라인에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채 10년물이 떨어지면 코스피, 나스닥은 상승한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 또한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삼각 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게 되면은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뭐 코스피 지수 기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만약 현금화를 하게 되면 현금화를 했다 라고 하면은 다음 지지라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 실적은요. 다음 지지라인은 이 구간이죠. 대략적으로 코스피 지수로 한 2450구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지지라인은 이 저점 구간.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 제일 강해요. 실적으로는요.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1차적으로 저항을 받았다가 2차 저항 받고 급등을 하고 이 저항 라인이 돌파되니까 여기서 박스권으로 계속 지지를 확인해주고 돌파하니까 상승했고, 저런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저런 박스권이죠. 저런 저항 라인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했기 때문에 돌아 내려오게 되면은 강한 저항 지지 라인으로 바뀌죠.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자 1차 고점이 나왔죠. 1차 고점이 나왔고 조정이 들어오고 2차 고점이 나오고 코로나 쇼크를 받고 폭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저항 라인이 주가가 들어왔으니까 대략적으로 8월부터 11월 약 3개월 동안 여기서 박스권 물량을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 박스권을 확실히 가져주고 나서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했죠. 강했던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돌아 내려올 때는 강한 지지 라인을 바뀌어요. 실적으로는요. 강한 지지 라인을 바뀌기 때문에 현금화 하시다가 코스피 지수 한 2500선 뭐 대략적으로 좀 빨리 잡게 되면은 한 2500선에서 2300선 뭐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현금화했던 자금을 한 2450부터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2450부터 한 2300 정도 이 구간에 증시가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뭐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서 2900에서 3000 라인에서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쇼크를 받고 2450에서 2300 구간에 오게 되면은 현금화했던 자금을 다시 배수로 떼우시면 되는 전략으로 일단은 그래요. 전략 자체는. 자, 이쪽 라인이 지지를 확인해주고 확실한 지지 라인을 밟아주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추세선이 잡힐 거예요. 바닥에서 아직 추세선 안 나왔어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강했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주가가 저런 식으로 꺾여서 올라가게 되면은 두 개의 저점이 나오겠죠. 자, 두 개의 저점이 나오게 되면 저런 식으로 추세선 라인이 잡힐 거예요.
저기서 반등을 성공해 준다면 저런 식으로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라인이 얘가 바로 떨어지진 않고 여기서 뭐 좀 비비다가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좀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잡히겠죠. 자, 그럼 저런 식으로 하단 추세에 나오겠죠. 저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잡게 되면 저런 식으로 라인이 잡히겠죠. 그리고 흐름을 좀 크게 보시게 되면은 뭐 큰 파동상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뭐 상승 추세죠. 저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나서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대로 미국 증시를 이대로 쇼크를 맞고 그대로 밀리게 되면은 솔직히 여기 지지라인도 버티기 힘들어요. 일적으로는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지지라인, 이 미국의 하락 속도를 막아낼 뭐 방안이 없어요. 일적으로는요. 미국의 이 버블 쇼크가 터질 거라 보고 있는데 이 버블 쇼크가 터지게 되면은 국내 증시 또한 이 강했던 지지라인을 버텨내기 힘들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증시는 0.5배 상승이 일적으로는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대비 0.5배 상승인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피셜이에요. 내피셜이니까 들으시면 되고 이 국내 증시의 상승을 제약을 막았던 건 그 전에 상한가 제도죠. 상한가 제도. 그 전에 15%에서 지금 30%로 풀어주긴 했지만 국내 증시의 상승 제약을 막았던 건 실질적으로 상한가 제도예요. 상한가 제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많이 상승을 못하고 있죠. 또한 저런 식으로 만약에 증시가 단기적으로 만약에 저기서 저런 식으로 뭐 금리 인상 쇼크, 나스닥 쇼크를 맞아서 저런 식으로 밑으로 폭락하게 되면은 개인들 손실이 극대화될 거예요. 물론 개인들의 공매도 물량으로 개인들의 신용 반대 물량이 시장의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손실이 극대화되겠지만 여기서 기관들, 외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거예요. 일적으로는요. 공매도 물량을 상당히 많이 잡겠죠. 뭐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헤지 펀드들. 하면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금감원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자, IMF 국내 공매도 결과론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이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그 국내 정부를 계속 압박을 했죠. 공매도 재개해라. 공매도 재개 안 하면은 뭐 신용을 강등하겠다. 공매도를 재개해라. 그래서 개인들이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일적으로는요. 국제통화기금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다시 푼 거예요. 공매도를 다시 푼 거고 안 풀 수가 없죠. 신용을 강등한다고 하는데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압박을 해서 국내 금융위에서 공매도 물량을 풀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단기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은 외국의 그 외인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하락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들 신용 물량이 터져서 나가면서 손실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면 개인들은 금감원을 탓하겠죠. 그러게 그 공매도를 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공매도가 풀려갖고 공매도가 좀 풀린 상태에서 우리들의 손실이 극대화되지 않았느냐 해서 금감원 쪽에 해명을 요구하겠죠. 해명을 요구할 거고 하면 금감원에서 뭐 제 관점이긴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한가 제도를 풀어내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상한가 제도를 풀어내는 거죠. 상한가 제도를 풀어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상한가 제도를 풀어내게 되면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이 딱 풀어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왜 풀어내기 좋냐면 일단은 증시가 단기 쇼크를 맞게 되면은 이 공매도에 금감원 쪽에 공매도에 대한 풀었던 그 해명을 요구하겠죠. 금감원 쪽도 압박이 되는 상황이고 금감원도 압박을 되는 상황이고 좀 있으면 대권이 바뀌어요. 대권이 바뀌죠.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이 바뀐 시점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으면 상당히 압박을 느끼겠죠. 개인들 자금이 지금 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뭐 돈을 계속 정부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증시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 돈이 줄어들겠죠. 개인들 돈이. 그래서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압박을 느낄 거예요. 일적으로는요. 돈을 풀어내도 뭐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밀리게 되면 정부에서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생활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한 이 타이밍이 좀 절묘한 게 대선일이 3월 9일이에요. 2022년 3월 9일. 미국의 FOMC 예상금리일이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죠. (3월 15일부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대권이 바뀌자마자 뭐 누가 될지 모르겠죠. 뭐 윤석열이 될지 이재명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권이 바뀌자마자 이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이 될 건지 윤석열이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이 대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미국에서 FOMC를 실행을 하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국내 증시도 물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대권이 바뀌자마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뭐 이재명 공약 중에 코스피 5천 이재명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재명 당선인 믿는 코스피 5천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이 짱구 아닌 이상 5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한가 제대로 풀어야 되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적으로는요. 아직 말을 안 한 걸 뿐이겠죠. 뭐 이재명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하는데 코스피 5천까지 끌어올리는데 상한가 제도가 걸려있으면 이재명 이 사람도 절대 못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본 뇌피셜은 이번 폭락장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기회장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위치상. 또한 상한가 제도가 풀리게 되면 외국계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가야 될 줄은요. 뭐 세계 GDP 순위인데 세계 GDP 순위 중에서 대한민국이 10위죠. 10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한가 제도가 걸렸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고 상한가 제도가 풀리는 순간 외국계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한가 제도가 풀리는 순간 외국계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국내 증시를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는 여기부터 있다고 말씀드렸죠. 불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락폭 대비 0.5배 상승한 구간이에요. 그동안 나왔을 때는 10배, 대략적으로 코스피 지수보다 20배 넘게 상승했죠. 그럼 코스피 지수로 따지게 되면은 3,000으로 따져도 20배면 4만 포인트인가요? 코스피 지수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4만 포인트, 4,000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의 4만 포인트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국내 증시라고 하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한가 제도를 푼다 라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현재 타이밍상 모든 타이밍상 이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일적으로는요. 왜냐면 그걸로 증시를 안 맞게 되면은 이 지지라인이 무너진다 그랬죠. 이 버블을 그대로 다 맞아야 돼. 일적으로는요. 이 버블을 그대로 다 맞아버리면은 이 지지라인도 못 버티고 대략적으로 저 버블을 맞게 되면 한 2,000라인까지 밀린다 봐야 될 적으로는요. 저 버블을 그대로 다 맞아버리면 미국 쪽에서 떨어지는 버블을 그대로 다 맞아버리면 대략적으로
역회된 숄더 석기 시대로 태화되는 거죠. 그 다음 지지라인은 대략적으로 2000라인밖에 없어요. 일적으로는요. 저 구간이 상승 파동 중에 하나인 역회된 숄더, 저 파동이니까.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뭐 저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내 증시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국내 대형주 중에서 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뭐 삼성전자 주식이랑 삼성전자 그 주가 움직임이랑 뭐 코스피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죠. 코스피랑 주식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삼성전자도 물론 가치 투자주긴 하죠. 가치 투자주긴 한데 뭐 삼성전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제가 뭐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또한 조정이 들어오겠죠. 대략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물량을 뭐 한 78,000원에서 80,000원만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중요했던 구간이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했던 구간이죠. 중요한 계속 지지라인을 밟아주다가 지지라인 이탈되니까 저항으로 확인하고 여기서 한번 집어넣었지만 저기서 원래 저렇게 갔어야 돼요. 일적으로는요. 하지만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저기서 한번 저항 라인 위로 올려놨지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저항 라인으로 확인해죠. 또한 코스피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대략적으로 2900 라인에서 뭐 3000 라인까지 오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수치로 따지게 되면 뭐죠? 78,000에서 8,000원, 뭐 8만원 라인 이 정도에서 일단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아 보여요. 현재로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갈 수 있는데 물량을 왜 줄이냐? 돌파 후에 하면 돼요. 여기서 물량을 털었는데, 물량을 뭐 축소하거나 털었는데, 야, 저기서 만약에 털고 나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강했던 저항 라인은 주가가 돌파 후에는 강했던 저항 라인은 주가가 돌파 후에는 다시 한번 저항해서 지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지지를 확인하고 저런 식으로 가죠. 돌파하게 되면 확실히 돌파하는 거 보고 눌렸을 때 내가 청산한 단가에 다시 잡아서 끌어올리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기서 희망이로를 돌려서 저항 라인인데 희망이로로 돌려갖고 저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기회 비용을 놓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앞전에 분석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일단 쇼크를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자,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상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랑 코스피처럼 비슷하게 가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이 구간은 다 지지라인인 걸 아실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한 63,000원 라인, 63,000원 라인과 대략적으로 그 다음 지지라인인 뭐 한 58,000원 라인, 뭐 57,000원 정도 되겠네요. 57,000원. 여기서 현금화를 하고 뭐 비중을 줄이시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현금화나 비중을 줄이셔갖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다시 사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청산했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돌파 후에 눌렀을 때 잡아도 돼요. 실적으로는 뭐 수수료밖에 안 나오겠죠. 하지만 존버 타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기회의 비용을 놓친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차트의 흐름 상당히 좋아요. 저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저항 라인이긴 해요.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 자, 이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래로 봐도 되겠구나.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말 하시면 또 칠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 너가 뭔데 여기 털어라 말하느냐 하는 건데, 뭐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산 후에 돌파 상승한다 눌렀을 때 잡아서 다시 끌어올리면 되는 거고, 여기서
예상대로 저항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현금화해서 다시 타게 되면은 수익률은 자꾸 존버 타게 되면 대략적으로 10%, 20% 정도 되나요? 16,000원. 그렇죠. 16,000원 정도니까 20%를 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수익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상승세 있는 건 맞아요. 자, 저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또한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이 상당히 강한 지지 구간이에요. 1지지, 2지지, 3지지. 저항이 지지가 3개가 겹쳐 있죠. 지지 라인이 1, 2, 3지지가 겹쳐 있죠. 저런 강했던 지지 라인을 밟아줘야지 추세가 확실히 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지 라인에서 자금으로 자금으로 계속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여기서 어설프게 올라갈 바에는 현재 전체적인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지 라인을 밟아주고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시게 되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저런 식으로.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라인을 좀 길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저런 식으로 길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역삼강 상승 세계형 일조론요. 이건 일반적으로 파동 잘 모르시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런 파동을 많이 알고 계시죠. 저런 식으로. 자, 이쪽 지지 라인을 밟아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역삼각, 삼각 세비 확산이죠. 실적으로는요. 확산이기 때문에 뭐 이번 쇼크를 받아내고 국내 증시가 상한가 제대로 풀어내게 되면 국내 증시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현재 삼성전자 또한 이쪽 하단 지지 라인을 확실히 밟아준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죠. 코스피 지수도 일단은 이쪽 라인까지 빠질 거라 보고 있으니까요. 쇼크를 받고 저런 식으로 쇼크를 받고 대략적으로만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코스피 지수가 저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추세를 연결해서 가면 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도 코스피 지수를 따라 추종하니까 저런 식으로 쇼크를 받고 떨어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또한 떨어지겠죠. 밑으로 조정이 들어오겠죠. 조정이 들어오면 뭐 삼성전자랑 코스피 지수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코스피 지수가 쇼크를 받아낸 후에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연결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또한 역삼각 쐐기형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역삼각, 삼각세기. 뭐 13만원 정도 코스피 지수가 대략적으로 2000에서 4000 라인이니까 2배 정도 상승한다고 보고 2000에서 4000 라인까지 2배 정도 상승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확산 파동을 걸어도 삼성전자도 대략적으로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2배. 그러니까 코스피 상승비랑 똑같겠죠. 코스피가 2000 라인에서 4000 라인까지 끌어올리고 4000 라인까지 끌어올리고 딱 2배 정도 끌어올리게 되면 삼성전자 또한 6만원 구간에서 6만원 구간에서 뭐 12만원 구간 라인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건 증시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상한가 제도가 반드시 풀려야 된다는 거죠. 풀려야 되는 거고
일단은 뭐 현재 뭐 타이밍상 대권도 바뀌는 시점이고, 대권을 바뀌는 시점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게 되면은 뭐 정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도 압박을 느낄 거고, 이 상한가 제도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돈은 급격히 줄어들 거고, 현재 정부에서는 돈을 계속 풀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죠. 더욱더 압박이 되겠죠. 대선 공략, 새로운 공략으로 상한가 제도가 풀리게 되면은 외국계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저평가된 국내 코스피 지수를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건 현재로서 제 주관적인 관점이긴 해요. 상한가 제도가 풀려야 되고, 타이밍상 현재 상한가 제도를 풀어내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상한가 제도를 풀지 않게 되면은 이 미국 증시 버블을 맞게 되면은 뭐 석기시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이 나스닥 지수에 석기시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불과 코스피 지수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대비 0.5배 상승했고, S&P나 다우 지수는 대략적으로 3배, 나스닥 지수는 20배 정도 상승을 했죠. 해서 일단은 뭐 현재는 단기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 대통령 GDP 금리.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일단 뭐 주식을 또 보유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보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보는 관점이 제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현재는 어떤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냐면,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때가 코로나 쇼크죠. 코로나 쇼크 이후에 종합지수와 코스피 지수죠. 동반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 이 코로나 쇼크 이게 대부분 많은 주식들이 코로나 쇼크 이후에 코스피 지수와 같이 상승을 했죠. 거의 같은 속도로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조정폭이 빨라져요. 왜냐면 종합지수와 동반 상승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장이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대장이 코스피 지수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조정폭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합지수와 동반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코스피 지수와 동반으로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정폭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딱 봐서 이 코로나 사태 대비를 딱 봐요. 차트를 좀 큰 흐름으로 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대비 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대비 많이 안 올라가 있네. 다른 종목 대비.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죠. 자, 앞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우주항공 관련주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주항공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국책 사업이기도 하죠. 우주항공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 이런 건 국책 사업이기도 한데, 뭐 이건 제 주관적인 관점이긴 해요. 이 미국에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1대 부자, 2대 부자, 그러니까 잡고 있는 게 뭐죠? 우주항공 쪽이에요. 우주항공 쪽.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이죠. 아직 미국에 상장되지 않았어요. 증시가 상장되지 않았고, 앞으로 미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주 방향으로 가겠죠. 뭐 우주 관련주로 가겠는데, 일단은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뭐 상장된다고 봐야죠. 일조로는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 이게 어마어마하죠. 일조로는요. 이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 국내 증시의 우주항공 관련주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사태 대비 많이 못 올라야 될 정도거든요. 많이 못 올라야 되는 거죠. 뭐 한 배 정도 상승했나요? 한 배 정도 상승했고, 기술적 분석상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시장에서 말하는 상승 파동, 역회된 숄더, 장기 파동이죠. 2018년도부터 파동이죠. 시장에서 말하는 상승 파동인 역회된 숄더의 오른쪽 지지라인을 밟고 조정이 걸치고 있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지금 역회된 숄더 파동의 지지라인을 밟고 지금 상승률이라는 거죠. 이 우주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신고가 돌파한다고 보고, 왜냐면 국책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국책 사업이기도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저점 줄 때마다 모아간다고 하시고, 뭐 중장기적으로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죠. 뭐 여기 우주항공주는 뭐 대략 다 비슷해요. 뭐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뭐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랑 AP위성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쇼크 대비 많이 못 올라왔어요. 한 배 정도밖에 못 올라왔죠. 한 배 정도밖에 못 올라왔는데, 지금 AP위성 같은 경우도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지지라인을, 그렇죠, 지지를 해주고 상승 중에 있죠. 지속적으로 저항을 확인을 했다가 저항 라인이 돌파되니까 시세가 나왔다가, 이런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돌파 후에 돌아 내려오게 되면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요. 이런 같은 경우도 다시 길게 신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 미 증시에 상장되는 순간 이 국내 우주항공주들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봐야 될 정도는요. 그래서 앞으로 모아갈 종목들은 뭐 세트레가일 같은 경우도 있죠. 이 우주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도 밀어주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거 상장하게 되면 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거의 돌파했다고 봐야 될 정도는요. 코로나 쇼크 때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보셔갖고 이제 코로나 쇼크 대비 좀 저점으로 좀 많이 안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담으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종목들은, 자, 농산물 관련주예요. 농산물 관련주. 전 세계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일종은요. 가속화되고 있고, 현재 농산물 가격 보시게 되면은,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시세가 급등을 하다가 A에서 B까지 급등했다가 C까지 조정이 들어온다고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했죠. 하지만 이 당시 2011년도, 2013년도보다는 지금의 기후가 더 안 좋아요. 일종은요. 마찬가지로 이 농산물 가격도 A, B, C, D, A 급등, 조정 올라가는 중이죠. 저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농산물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중장기적으로 이 식량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부족 사태 겪는다고 봐야 될 정도는요. 앞전과 똑같은 A, B, C, D 파동으로 A, B, C, D까지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진행 중이죠. A, B, C, D 돌파하게 되면은 농산물 관련주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한 갈수록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자가용 감소가 되죠.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그로 인한 뭐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농산물이에요. 서울 막걸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1,000원에서 1,400원까지 단기간에 한 번에 40%를 인상을 했죠.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은 우주항공 관련주, 이런 거 이제 계속 모아가시면 되죠. 우주항공 관련주나
우주항공 관련주나 아니면 식량 관련주, 식량 관련주도 계속 모아가시면 되죠. 또한 자리 또한 좋아요. 농산물 관련주도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매집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쇼크 이후에 대략적으로 많이 못 올라와 있어요. 한 배 정도 올라와 있나요? 코로나 쇼크 이후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산물 관련주들도 현재 역헤드 숄더 파동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농산물 관련주들 또한 저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 파동에 현재 농산물 관련주랑 우주항공주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중요했던 지지라인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죠. 저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인 파동 중의 하나인 역헤드 숄더의 파동에 오른쪽 지지라인에 붙어 있다는 거죠. 또한 갈수록 작하군 줄어들 거며 그로 인해서 식량 관련주들이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 종목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아시아 종목도 코로나 쇼크 이후에 상승을 많이 못했죠. 종합지수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정폭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 쇼크 이후에 코스피와 동반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조정폭이 빨라지겠지만 코로나 쇼크 이후에 동반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종합지수가 코스피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정폭이 약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전체적인 파동이 지금 다 역헤드 숄더로 걸렸어요. 중장기. 지금 단기 파동이 아니에요. 2018년도 파동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저런 식으로 지금 역헤드 숄더의 오른쪽 지지라인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가치투자로 농산물 관련주 그리고 또한 우주항공 관련주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미국의 큰 빅딜 있죠. 빅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순간 거의 신고가 돌파를 한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도 현재로서는 괜찮은 종목들이죠. 또한 현재 코스피 지수와 물론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조정을 어느 정도 받겠죠. 하지만 코스피 지수와 동반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그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분석 내용이 지금 1시간이 좀 넘는데 현재는 단기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용을 받아내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시점이에요. 일적으로는요. 막말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물량 정리하기 싫다. 그래도 한 2, 3년 존버하겠다 하면 그냥 자꾸 존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 머리 아파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자꾸 존버하려다 정리하고 다시 타기 귀찮고 하니까 난 3, 4년에 잡고 있으니까 이 정도 조정폭 버틸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잡고 계속 홀딩하셔도 되죠. 하지만 전 대응하게 되면 또 기회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실적으로는요. 3, 4년에도 저런 식으로 12만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분석 내용이 좀 길 수 있는데 현재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맞는 시점이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제도가 풀려야 될 적은요. 그래야 지금 시나리오가 들어가고 현재 전체적인 시장 상황상 현 시점에서 풀어내기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분석을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황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는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이해가 안 되시면 돈 드는 건 아니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또한 국내 코스피는 한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지만 신용 물량을 걸어서
반대 매매 걸리는 순간 본인의 자금은 100%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해서 현재는 신용 물량을 태워야 될 때가 아니라 정신용 물량을 태우려면 쇼크를 맞고 하락을 할 때 쇼크를 맞고 코스피 지수가 물론 신용 물량을 태우려고 할 때 코스피 지수가 쇼크를 맞고 뭐 이주점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너무 또 과도하게 타면 안 되고 코스피 지수가 쇼크를 맞고 하락을 한다. 그럼 여기서는 뭐 신용 물량을 좀 받아도 되지만 여기서 이걸 물타서 빠져나오려고 신용 물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서 끌어올리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대략적으로 2000에서 4000 약 2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파동상 딱 2배죠. 이 상승 추세의 파동상 2배고 어차피 코스피 지수랑 삼성전자 같은 방향 가니까 삼성전자도 저항 라인이 딱 2배 라인이에요.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6만원 구간에서 딱 코스피 지수가 저항 라인에 걸리는 구간에 삼성전자 또한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죠. 뭐 저런 식으로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모르시면 전체적으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신용 물량은 쓰시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